비트잇이라는 제품인데 농축이 돼서 표준화된 제품인데 사실 그건 저희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식간에 넣어주면 사실 단백질은 꽉 차니까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부들레도 중요해요. 벌크업 한다고 하는데 배만 나오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피지크 노이찬 선수라고 있어요. 김준호 클래식에서 체급 1등한 선수인데 피지크 선수인데 몸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준서 선수라고 그분도 프로를 딸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인이면 피로도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퇴근하고 이제 헬스를 하는데 무슨 내추럴이 0점대냐. 사실 저도 그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어떻게 그러지? 이게 학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IF 프로 보디빌더 김승현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시작 전에 고독한 계란규리 볶음밥 시리즈 살짝 광고 좀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출시한 지 2년이 넘은 랭킹닷컴 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많아졌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단백질이 40g 가까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이 없었는데 그 뒤로 좀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요새는 30g 이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단백질 함량의 볶음밥 제품 찾고 계시다면 저희의 고독한 계란규리 볶음밥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성분을 떠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팟캐스트 게스트는요, 약사 겸 보디빌더 알약TV의 이윤석 선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약 빌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승현 선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산소 그리고 출근길에 좀 유용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제 근황 가볍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주 됐나? 2주 됐나요? 네, 딱 2주 프로퀄리파이어가 있었죠? 됐습니다. 네, 네. 풋콜 끝나고 부족함을 느껴서 바로 이제 비시즌 들어왔고요. 행복한 비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또 결과나 이런 것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번 시즌에 대한 좀. 저는 항상 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아침에 리저널 해서 오버롤 하고 프로 퀄리파이어 보디빌딩에서는 체급 2등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전에 프로퀄리파이어 전에 리저널을 나가고 오버를 했구나. 네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 아, 지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영향은 없었나요? 그 와, 걱정인데. 확실히 네. 오전에 뛰고 오후에 뛰니까 포징이 잘 안 잡혀요. 어, 지치고 약간 하체에 수분감이 더 차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버롤전을 했다는 거니까 그럼 무대를 네, 두 세 번, 번, 네 번 네, 이렇게 두 뛴 번 거잖아요. 뛰었으니까, 어. 네, 두 번 뛰고 또 뛰었으니까, 그래서 시합 뛰시는 분들은 꼭, 네, 미리 뛰시고 푸컬 같은 거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관을 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그 체급 1위 하는 분이 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예. 경쟁 선수는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약사로서 요새 또 근황은 어떠신가요? 항상 갔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직원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게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 이야기부터 좀 천천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잠깐 뭐 스승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같이 시합 준비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제 코칭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좀 이유가 궁금해요. 그때 당시. 일단은 받게 된 결심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 혼자 스쿼트를 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막 기억나요. 중량 높여가지고 하는데 좀 보기 안쓰러우셨나 봐요. 아, 무게 낮추라고 해서 바로 가동범위 이제 늘려서 거의 빈바부터 다시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무료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연습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근육통이 다르구나, 이건 진짜 배워야겠다 해서 사실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시합까지 출전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아쉽게 2등했어요 또. 예, 그때 출전자 가운데 유일하게 엉덩이가 갈라지는 컨디셔닝을 갖고 갔는데 1등 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컸던 네, 것 같아요. 예, 상체랑 그죠? 등이랑 음, 많이 밀렸었습니다. 제가 지금 음. 보니까 그래서 괜히 아씨 제가 요새 자꾸 콩라인을 너무 양성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근데 그때와 이번 시합을 비교했을 때 정말 눈에 띄게 성장했고 많이 발전했어요. 코치로서도 이제 그때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코치도 이제 겸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때와 지금 사람으로서나 아니면은 뭐 보디빌더로서나 어떤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보디빌더로서는 크게 좀 체급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시합 체중이 68kg 좀 넘었었어요. 그래서 키 마이너스 한 96, 오. 97 그 정도까지 올렸으니까 네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상체 쪽은 확실히 이 볼륨감은 제가 어디서 지진 않는 네,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이제 하체는 아직 숙제고요. 인간적으로서 사실 그 열정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패기와 아무래도 일을 지금은 하고 맞습니다.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노련해졌다. 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본업이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뚜렷하진 않은데 기억이 그때는 20대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30대가 됐잖아요. 30 제가 중반입니다. 항상 나오시는 분들께 질문 드리는 거긴 한데 20대의 보디빌딩 그리고 30대의 보디빌딩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있습니다. 항상 드리거든요. 확실히 있습니다. 20대 때는 패기로 중량, 프리웨이트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20대 초반에는 데드리프트를 제가 매일 했거든요. 거의 매일 뭐 그때 정보가 없었으니까 매일 하면서 사실 좀 고관절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달고 있고 그 나이가 이제 35이니까 이제 무리해서 중량을 못 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련하게 뭐 머신이나 피로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중반이니까. 네, 그죠? 35이니까. 그리고 뭐 운동 스타일도 확실히 확연하게 바뀐 거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느끼는데 저도 네. 그때는 진짜 거의 90% 프리웨이트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했고 처음에. 네. 실제로 그리고 거기가 머신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머신 위주로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찬론자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왜 머신을 좋아하시나요? 직장인이면 피로도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퇴근하고 이제 헬스를 하는데 코어 피로도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신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일단 또 시간이 적게 걸려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프리웨이트 하고 하는데 세팅하고 뭐 그러면 막 2, 30분씩 그냥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컴팩트하게 머신으로 그 시간에 뭐 두 종류 하자 그런 식으로 바뀌고 또 느껴지는 게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원판 꽂고 빼는 것도 아까워서 네, 핀머신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왓슨이나 맞아요. 뭐 파나타도 괜찮은 거 좀 있고 그런 거 쓰게 되니까 이제 운동 시간이 뭐 1시간 10분 딱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회복하는데 그런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근성장에. 이 직장인들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인데, 효율 싸움인데, 그 원판 갈아 끼고 이런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와 나의 생체적 에너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맞네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태였고, 네. 그죠? 또 이력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경찰대 음, 졸업하시고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퇴직하고 네. 다시 이제 약대 입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운동하다가 저를 만난 건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부에 좀 도가 텄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공부 좋아한다고. 네, 좋아는 예. 하는데 근데 이 보디빌딩과 코칭 이런 영양적인 것들 왜 이제 그걸 공부하겠다고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나는 좀 보디빌딩에 도움이 됐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보디빌딩에서 좀 정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몸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정답을 못 찾았죠. 정답이 없는 것 같고 확실한 건 오답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건 이렇게 하면 안 있다.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체역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제 물리학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렇게는 이제 저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또 코칭도 하게 되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AI가 이제 범람하고 챗 GPT가 짜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단을 저도 이제 받아보고 저한테 이제 코칭 상담을 온단 말이에요. 뭐 하는데 막히니까 오겠죠 저한테. 저는 이제 코치로서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보다 훨씬 제가 더 똑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AI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 이따가 얘기해 볼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해 보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 정보 검색하는 수준으로 쓰면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죠. 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음. 간단하게 들으시는 분께 뭐 네, 일단 AI가 없던 시절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보 전달 컨텐츠 많이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 코칭도 그거 다 기반이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그래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20개, 30개씩 직접 찾아서 다 읽고 요약하고 종합해서
그렇게 만들면 보통은 한 2주, 3주 정도 걸렸어요. 네,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이 사실 제일 컸고 그거 편집하는 데는 사실 하루면 되니까 지금은 이 과정이 5분이면 돼요. 논문 다 정리해서 요약해줘 하면 진짜 5분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좋아졌고요, 일단. 그래서 영상을 좀 자주 만들 수 있고 단순 검색 목적으로도 저도 쓰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질문자의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질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는지에 따라서 그 돌아온 대답이 너무 다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검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겠죠. 사실 AI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제가 느끼기에 100% 팩트였다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 제작할 때는 100%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좀 정교하게 보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럼 그 논문 찾아보고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검증하려면 본인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하게 돼 맞아요. 보니까 그대로 그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면 좀 함정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디테일하게 깊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깊어지는 그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가?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문 용어, 아, 그 해당 학술 분야에서 전문 용어 키워드를 잘 넣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맞는 중요한 말씀. 것 같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 좀 깊이가 맞습니다. 달라지는 걸 좀 느끼긴 맞아요. 했어요. 사실 학부생 수준의 정보만 잘 가공해도 얻어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을 옛날에는 정말 밤낮으로 읽어가지고 그걸 내 거로 만들었어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약해줘 하고 취합해줘 하면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그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론 이제 AI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지만 뒤쪽으로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맞아요. 응. 이제 전문가라는 건 결국에는 그 지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봤듯이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AI 믿어도 되나요?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논문 기반의 트레이닝, 논문 기반의 영양 식단. 근데 그 논문 자체도 논문 나름이거든요. 이제 그 근거 수준을 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본인 머리에서. 그리고 이 논문이 펀딩을 받은 건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건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AI는 그런 걸 잘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실 전문가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뭐 프롬프트 팁 좀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그 팁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학습시키고 이런 과정을 좀 겪었다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팁을 딱 드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개인화 시켜 나가고 학습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분야에서의 기본 어떤 전공 서적 같은 거 있죠. 그 정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부를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본인의 해야 되는 거네요. 머리에서 이제 그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질문이 이쪽 단원이랑 이쪽 단원이랑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이제 AI가 유기적으로 또 대답을 해주죠. 네. 결국에는 AI는 우리가 이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너지를 좀 세이브해 주는 거지 이게 없던 걸 갑자기 막 생겨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새 느낀 게 우리가 정보라는 게 결국에는 되게 산계해 있다가 그게 유의미해지고 유의미한 정보가 하나씩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또 다른 창의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통찰이. 그 과정이 AI 덕분에 아주 빨라졌다. 근데 최종적인 그 통찰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아는 게 많을수록 가능하다.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누구보다 또 잘하고 계신 게 이제 보이는데 앱을 개발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앱 개발 스토리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그동안 코칭을 한 5년, 6년 정도 하면서 이제 수백 명을 이제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엑셀을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도 나름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뭐 추세선 그리고 뭐 주당 평균 체중 속도 구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서로 이제 엑셀 주고받고 사진 매주 주고받고 이러면 불편해서 마침 마누스 AI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에이전트 AI 중에서 저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는데
앱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앱에다 옮겨보자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D 있죠. 하루 에너지 소비량.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공식에 넣잖아요. 뭐 활동 개수 곱해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한국인한테. 특히 여성분 더 안 맞고. 제가 생각한 방법이 주당 추세 빠지는 거, 실제 체중 빠지는 거랑 먹는 칼로리랑 이제 역산을 해서 구하는 방식을 매주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거 기반으로 뭐 추천 칼로리도 알려주고, 네, 이제 그렇게 좀 AI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회원이 한 5,100명이 넘었어요. 앱이. 엄청 많죠. 네. 누적이 엄청 많이 됐군요. 누적 많이 되고 또 영양제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어떠냐 하는데 제가 이 앱에다가 티어별로 다 정리해놨어요. 티어, 효능 이제 클릭하면 어떤 영양제가 있고 제가 그동안 이제 영양제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고 싶은 생각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해 보면은 아 이거 이럴 때 먹구나. 아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구나. C등급을 생각보다 많이 먹고 계시거든요. C등급은 돈 아깝구나. 네,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가장 추천할 만한 세 가지 고등급의 보충제들 있을까요? 일단 그냥 건강적인 측면에서 일반인 기준에서 저는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 3 이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드시라고 말씀을 운동하지 드립니다. 않는 네, 사람조차도. 웬만하면 네.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햇반 닭가슴살만 먹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 건강적인 측면 설문 결과 보면 매일 피곤하다, 아침에 깨어나지가 않다, 회복이 잘 안 된다. 사실 그 식단에서 다 비롯되는 거거든요. 네, 결핍이 뭐 당장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적이 되면 미네랄, 비타민, 그 외에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이 이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는 목적이고, 근데 비타민 D는 저희가 이제 햇빛을 거의 안 보고 이제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피 검사해 보면은 보통 막 10, 20 이하. 특히 뭐 젊은 남자, 여자들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해요. 정상적인 비타민 D 수치보다 낮아지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타민 D는 우리 온몸에 작용하거든요. 거의 호르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정상화 시켜주는 건 이제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비타민 D는 처방이 많이 나오고, 그 남성 호르몬에도 안 좋아요. 떨어지.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네, 비타민 D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생각보다 함량이 좀 높아야 돼요. 네. 아니, 뭐 나름 햇빛을 많이 쐰다고 생각해서. 선크림 발라버리면 또 의미가 크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네. 비타민 D 꼭 웬만하면 먹겠습니다. 드시라. 네. 그리고 오메가 3는 보통 안 들어와요 식단에서. 음, 생선 뭐 EPA, DHA 잘 들어오려면 생선을 잘 먹어야 그죠. 되거든요. 네. 등푸른 생선. 오메가 6 계열이 보통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만성 저등급 염증에 노출된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 3 비율을 좀 맞춰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크레아틴은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크레아틴은 하루 5g, 많게는 이제 뭐 20g, 30g까지 이제 매일 드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루 5g이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괜찮다. 체급이 뭐 100kg 넘어가는 헤비급 아니면은 로딩이 되거든요. 로딩이 되다가 이제 포화가 돼요. 이제 포화가 되고 그 이상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몸 밖으로 나가는데 그럼 사실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죠. 크레아틴도 그렇고 또 이제 고함량으로 먹게 되는 요즘 주요한 이유가 뇌 건강인 것 같아요. 뇌에 이제 BBB라는 곳을 통과하려면은 크레아틴이 잘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함량을 높게 먹으면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먹으려면 하루 30g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우수 선생님 그 글을 봤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건강한 사람 대상의 연구가 아니었다. 이미 맞아요. 조금 뇌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고 맞을 노인들이었을 거예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네, 이제 크레아틴도 네, 뇌에 이제 로딩이 되는데 그,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크레아틴. 그죠. 네, 그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고 사실 뇌 건강 측면 생각하면 더 근거 높은 영양제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20g, 30g 먹으면 이게 설사를 엄청 하거든요. 크레아틴이 사실 소화가 안 돼 버리면 장에서 수분을 붙잡고 삼투성 설사가 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설사가. 부작용이 영 없는 건 아니다. 또 베타알라닌도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코칭 선수들한테 제가 실험해보고 이제 먹이는 거거든요. 베타알라닌은 보통 지구력 운동, 뭐 2분, 3분 정도 되는 운동에 효과가 있다. 연구는 보통 그런데 사실 이 웨이트는 조금
특이해요. 몸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또 다음 세트 들어가고 이게 자꾸 이런 젖산이랑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서 저도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또 로딩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시즌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이제 실패 지점에서 횟수가 더 늘어나요. 탑 세트가 덜 지치고 보통 깔릴만 한데 거기서 몇 개 더 해버리고 5개 더 해버리기도 하고 헥스쿼트 이런 거는 네, 확실히 이게 산성이 근육의 수축을 방해하거든요. 이거를 중화를 시켜주니까 근육 내에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RIR을 개선해준다. 실패 지점 전에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상급자는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저도 사실 체감이 좀 했었는데 음, 자꾸 유산소 운동할 때나 체감이 그쵸. 근데 된다라고 얘기해서 음, 그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제가 느꼈던 체감이 맞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연구들 많이 찾아봤죠. 베타알라닌 관련해서 헬스할 때 먹을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특이적인 헬스의 특이적인 연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 뭐 30초, 1분, 쉬는 시간 30초, 1분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서 지속적인 대사적인 스트레스 주는 운동에는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거리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실제로 쉬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좀 빠른 템포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유산소 운동과 사실 큰 다를 게 차이가 없어요. 없잖아요. 예. 네, 거의 뭐 히트, 그죠? 뭐 인터벌이랑 큰 차이가 네, 없죠.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크레아틴과 이제 베타알라닌 베타알라닌 정도는 드시면 퍼포먼스 생각보다 측면에서 비트집. 굉장히 좋다. 비트즙, 아 너무 유명하죠. 비트즙이 제가 이제 공동 구매를 했잖아요. 후기들이 저도 제가 느낀 게 일단 비트즙 자체도 AIS 그레이드 A예요. 네, 제일 높은 그룹이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류를 늘려주고 근육의 에너지 공급을 늘려주죠. 근데 사실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적게 네, 먹어서 적게 아닐까요? 먹어서 그랬어요. 네.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 한 포 80ml, 70ml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연구나 다양한 걸 봐도 한 원물 기준 200g 이상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트즙 기준으로 한 200ml, 250ml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불리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비트잇이라는 제품인데 그게 뭐 한 요 정도 크기거든. 요구르트 크기. 거기에 이제 농축이 돼서 표준화된 제품인데 사실 그건 저희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4,000원씩 이러니까 네, 와 4, 5,000원씩 하니까 너무 네, 한 서브에 한 서브에 와 이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안 되는 건가 네, 했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 네. 정도 먹으려면 근데 만약에 프로라면 얘기가 프로라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할 이번에 가치가 있지 저기 않을까요? 뭐야 정성윤 선수랑 어. 빅터님께서 해외 대회 뛰기 전에 저 그거 먹었던 드셨던 걸로 알아요. 네. 유진이도 추천해 주셨어요? 유진이도 그러 한번 뭐 충분히 투자할 것 같은데. 아니, 사 먹긴 했는데 네. 먹고 비싸서 다 안 먹고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공동구매 했던 거는 이제 200ml짜리니까 그게 뭐 한 700원 정도 했거든요. 후기가 되게 좋아요.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그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몬스터 에너지를 하루에 2캔 정도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와 엄청 드시고 그러면 4,000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별 다를 게 없어. 그런 저는 그냥 이제 끊고 비트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거 비트잇 그거 말고 이름도 좋다. 네. 선물을 아, 보내드릴게요. 그게 괜찮아요. 그게 가성비 훨씬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즙은 확실히 먹으면 땀이 터져요. 땀이 엄청 터지고 그 스킨이 좀 얇은 분들이 있죠. 다이어트 좀 되신 분들은 이 팔 쪽 특히 운동할 때 혈관 올라오는 게 확연히 달라요. 그런 부분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이 추천해 주신 거 너무 좋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이거 정말 많이 먹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쓸데없다. 돈 낭비다. 라고 싶은 대표적인 보충제들.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그 제품군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제 보조제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은 좀 과장됐어요. 효과 근거가 있다고 하는 뭐 L카르니틴, 뭐 카테킨,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 몇 달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면 한 1.5kg 정도 더 빠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만인에서니까 사실 저희 같은 운동인들은 거의 체감하기 힘들고요. 또 네. 그런 게 사실 효과가 좋았으면 지금처럼 뭐 주사 안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죄송하긴 한데 광고하시. 근데 이제는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 먹을 바에 그냥 이걸 맞아버리죠. 마무자로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한 효과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뭐 또 있을까요? BCA도 과장됐죠. 네, BCA도 최근에는 좀 그래도 많이 EA로 바꾼 추세인 것 그죠. 같아요. EA가 훨씬 더 EA가 훨씬 나아요. 결국 그 BCA랑 다른 빌딩 블록도 같이 필요한 거니까 EA 정도는 저는 극시즌 뭐 다이어트, 아니면 공복 운동 이럴 때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저는
이것도 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BCA는 운동 중에 근손실을 방지하고자 맞아요. 중간중간 홀짝홀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네, 없는 의미가 거 없어서 아닐까요? 특정 아미노산만 먹는 것보다는 그런 의도로는 차라리 EA를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스포츠 음료나 스포츠 그죠? 음료가 사실 더 차라리 좋아요. 네. 그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약사이자 보디빌더라는 그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는 특수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점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일반인분들이 가장 건강 관련해서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 오해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의 어떤 유튜브 정보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본인한테 맞는 것만 드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부분 또 간에서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간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약물 사용자들 선수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영양제 스택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한테 매일 매일 먹더라고요. 월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거를. 이제 내추럴이랑 약물 사용자랑은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산화적 스트레스나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또 있다면 특히 뭐 흡연자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A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잘 확인해 보시고 주의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이나 이런 거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뉴트리션 회사에서 나온 걸 스포츠 회사 거를 사는 게 좋을지. 제가 약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약국 종합 비타민은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레이드가 아득히 높아요. 네, 품질 자체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타민 B 활성 달라요. 활성 비타민을 쓸 수 있고 법적으로 그럼 생체 이용률도 높고 효과가 좀 좋긴 해요. 그래서 특정 제품군들 추천드리는 게 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싸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그 체인 대형 약국들이 많이 생겨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해외 직구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해외 직구도 저는 뭐 20대 초반이면 네, 가성비 생각하시면 더 추천드리기도 해요. 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가 더 낫다, 뭐가 낫다는 그냥 개인의 선호도 차이. 상황과 이런 네. 거에 맞춰서 네, 좋습니다. 이 또 아무래도 약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약사가 보는 이 약물 문제나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좀 우려스럽긴 해요. 최근 뭐 20대 초반 너무 어릴 때부터 경각심 없이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투 이후에 뭐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도 개선이 있었지만 전혀 효과가 좀 그죠? 네, 없었다. 전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당당하게 더 이제 밝히는 거를 권장하고 박수 쳐주고 이제 그러면서 멋있는 것만 그죠? 그 사용자의 멋있는 것만 이제 영상에 나오는 그죠. 거잖아요. 어두우면은 아무래도 가려져 어두우면은 있다 보니. 네, 예. 그런 거는 거의 잘 안 나타나고 또 그분들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꺼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약 쓰고 빛을 못 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용히 잊혀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보고 이제 본인의 판단력이 아직 안 섰을 때 너무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약물은 이제 케어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부작용을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하시죠. 뭐 케어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케어로 뭐 남성 호르몬이나 내인성 이런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심혈관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심혈관, 심장이 비대해지고 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심장마비 뭐 그런 부분은 한 번 오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면역력 체계에도 직격탄이 맞습,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 심하고 목숨을 담보로 쓴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각오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저 되게 쉬쉬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일단 또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자주 받아야 네, 되고 그쵸, 네, 그쵸. 영양제도 먹을 거 많고 맞아. 올림피아 갈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면 저도 뭐 크게 말리진 진짜 않겠지만 올림피아 네. 가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드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헬스라는 거는 되게 접근이 하기 쉽고 맞습니다. 돈이 네. 별로 안 드는 거지만 보디빌딩은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네, 들어요.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약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더 들 몇 배 더 들 거고 거고 내추럴 보디빌더도 사실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내추럴도. 예. 저는 뭐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해외 대회도 다 힘들어요. 다니시니까 예,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확실한 본인의 수익과 직업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보디빌딩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정성이
바로 이제 전 출연자가 이제 손준명 선수인데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요. 보디빌딩을 행복하게 평생 하려면 할 수 있겠어. 네, 그런 안정적인 그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좀 이게 경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만하거나 뭐 아니면 안 좋은 그런 수단화 하지만 않는다면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너그러이 바라봐 주시면서 한 번만 더 광고. 맞습니다. 저희 고독한 볶음밥 많이 사랑해 주시면 또 힘내서 저희 보디빌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이번에 그 시즌 준비하면서 그 호르몬 검사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충격적이게도 0점대가 나왔습니다. 저도 1점대가 나와본 사람으로서 1.8, 9 저도 나와본 적이 있어요. 많이 나셨네요. 네, 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추럴도 극한의 시즌에는 대회 거의 1, 2주 앞두고는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 떨어질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가짜 내추럴 처음 나왔을 때는 0점대 나오니까 정말 그 조리돌림이 심했죠. 무슨 내추럴이 0점대나. 사실 저도 그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어떻게 그러지? 이게 학술적으로 설명이 안 된 현상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고안이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추럴이라고 믿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나? 약간 의심이 들었는데 저희 채널에 자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재활빌더님이시라고 이제 이도훈 선생님. 그분도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같이 현상을 연구하고 뭐 논문도 찾고 하면서 있더라고 사실 그런 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0점대 나올 수 있다 제작했다가 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때 엄청 먹고 저희는 더 그러면은 도끼가 오르거든요. 더 연구하자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의사 세미나에서도 같이 그런 주제로도 발표를 하고 이제 표본이 더 쌓이니까 그 저희가 논문도 썼어요. 해당 관련해서 논문도 네. 쓰고 실제 이거를 의학계에서도 꽤나 큰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 상대적 에너지 결핍 증후군이라고 에너지 일단 먹는 게 적고 활동량이 많아 버리면 그 남은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서만 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꼭 필요한 것들 아닌 기능 네 그런 거 아니면 다 꺼버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번식이겠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히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무월경이라고 여성은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워낙 이제 바로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거는 문제가 됐어요. 여성 선수의 3층. 근데 이게 남자한테도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성욕 저하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0점대. 사실 그 남성 호르몬 0점대는 수년 전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김은일 선수, 고 김은일 선수가 0점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내추럴 이미 선수시네요.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예. 있었습니다. 그 형은 워낙 제가 생각하는 누구보다 이제 맞아요. 내추럴이었던 형이고 컨디셔닝도 그런데 항상 극한을 그때 뽑으셨고 당시에 그 형도 거의 1년 내내 시합을 계속 나가면서 굉장히 낮은 체지방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자 수준의 그 남성 그쵸. 호르몬 수치가 나온 거를 이제 도핑 테스트 할 때 확인을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내추럴도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구나를 그때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도 1점대가 나온 적이 있고 재작년에. 제가 확신하게 된 거는 고등부 선수가 거의 막 무탄으로 다이어트 지속하고 저한테 이제 DM이 왔어요. 저 고등학생인데 피 검사니까 0점대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안심시켜 드렸죠. 그거 회복 시합 끝나고 한 달 정도면 다시 거의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저도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죠, 스스로. 저희가 썼던 논문을 나한테 생체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시합 네. 1주 정도 전에 저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0.7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추럴 보디빌딩도 건강에 좋지 않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그거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는데 뭐 영상에서도 가끔은 얘기했어요. 내추럴도 건강하다라는 담보는 없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뭐 이게 사실 검사를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확실하진 않지만 역대 시즌 가운데는 가장 활력이 넘쳤거든요. 음, 직전까지도. 음. 딱 대회 전날 빼고는 혈색도 좋고 성욕도 좀 있고 이렇게 이거 괜찮나? 나 이거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좋았는데 확실히 저는 그 운동 피로도 조절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이번 시즌이 제일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수행 떨어지는 능력도 거구나. 너무 잘 나왔어요. 끝까지 네. 탑세트 중량을 랩스까지 거의 다 지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그래서 측정했던 계기는 나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자신 있어 나. 이 정도면 나 자신 있다. 그러면 보여드려야겠다 했는데 0점대가 나와가지고 그럼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이게 좀 거네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네. 남성 호르몬이랑 나의 건강이랑은 꼭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역시 이거 이렇게 근거 없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또 방금 네, 느꼈습니다.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내추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0점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또 0점대 나왔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 건강한 것도 그것도 아닌 것 아닐 같아요. 수 네. 있다. 근데 그러나 우려되는 상황은 맞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극한의 다이어트는 건강에 아, 그렇죠. 해롭다고요. 맞습니다. 네. 내추럴 보디빌딩 자체는 사실 네. 그렇죠. 건강에 좋다고 저는 보아요. 그래서 사실 내추럴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보디빌딩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둥근을 가끔 해요. 가르는 네. 컨디션이. 내추럴만의 좀 고유한 그런 음. 기준을 좀 만들어 가면 선수들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보는 분들은 그쵸. 그러면 더 재미없어 하실 것 재미없죠. 같아요. 네. 근데 대보에서 둥근을 덮잖아요. 팬츠로 이제 덮어버린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 사실 사설 대회에서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관중들이 없는데 사실 더 어? 근데 거기에는 저는 그 반박이 되는 게 그러신가요? 관중은 사실 내추럴 대회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 직관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중은 내추럴 대회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대회는 더 많다. 제가 느끼기로는 네. 보통은 지인들만 또 그렇죠. 그쵸 네, 오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근데 왜냐면 출전자가 더 많았어. 그건 그런 네, 것 같아요. 출전자가 더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쇼도 상대적으로 흥행하고 이번에 뭐 봤어요. 리저널 네. 그 쇼맨 오영재 선수가 뭐 진행한 그런 것도 굉장히 흥행했고 아마 역대 시합 가운데 가장 많은 그 관객들이 모일린 대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 정도로 정도였구나. 흥행했고 내추럴 대회도 충분히 흥행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접근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추럴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한국 주시다 보니 내추럴 선수들이 국외에서도 탑급인 것 같아요. 오히려 프로 퀄리파이어가 와 진짜 해외 못지않게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좀 반대라서. 반대신가요? 네. 왜냐면 좀 많이 나가봤잖아요. 아. 더 수준이 낮다 이런 게보다는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관점과 기준이 좀 달라서 해외 선수들이 확실히 기본기가 더 좋습니다. 어떤 기본기냐면 근육량이 월등히 더 높아요. 네, 특히나 흑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그쵸.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는 특유의 그 드라이함이나 뭐 스킨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많이 보고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순위를 얻었던 편이죠. 초반에 이제 예약이 나가서 바로 얘기할까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본 건데 훈련 철학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프리웨이트와 머신 중에서 본인의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운동 초반에는 프리웨이트로 덩어리를 좀 키웠고요. 20대 중반까지.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발전한 시기가 최근 3, 4년인 것 같아요. 제가 원주 오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머신 사용이 확 늘었던 때예요. 그걸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근육에 대한 이해도가 늘었어요. 근육의 힘선에 맞춰서 주동근에 텐션 잘 걸고 사실 머신에서는 쉽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중량을 이제 머신에서 좀 대폭 늘려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졌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사실 프리웨이트나 머신이나 근비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를 바탕으로 훈련을 지속해 왔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머신만으로 100%는 또 왜냐면 이전에 해왔던 프리웨이트가 기반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급자분들, 헬린이 분들 보시면 그냥 냅다 머신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PT도 안 받고 그냥 일단 무조건 머신부터 하시는데 이해가 없어요. 일단 내 근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머신을 너무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서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프리웨이트는 이제 수직으로 중력의 저항이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근육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머신은 궤적 자체가 다 다르니까 내가 이게 가슴에 걸어야 되는데 삼두 운동만 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요. 되게 쉽지만 생각보다 그 궤적을 조인트를 맞춰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내 세팅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운동이 돼버릴 수 있죠. 머신마다 다 다른데 프리웨이트를 잘하면은 다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도가 먼저다. 이해도와 기초 체력이 먼저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로 먼저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예전과 훈련 철학이 약간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뀌었죠. 조금 더 코어나 중추신경 피로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일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와일드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거의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맞아요. 이 생김새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젠틀하고 학구적이지만 운동 스타일은 남자입니다. 네, 좀 야성입니다, 진짜. 주변에 보신 분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왜 그런 훈련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몰입이 제일 잘 되고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1시간 10분, 공부도 똑같잖아요. 뭐 두세 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반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 높을 때도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3시간씩 하는 게 사실 집중력 있게 하는 건 1시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을 몰입해서 하는 게 이제 나머지 시간은 회복이나 본인의 생업이나 뭐 학업이나 그런 데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점점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꾸준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중추 피로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이번 시즌에 성공적으로 그 관리를 해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해봤는데 뭐 저도 저지만 이번에 그렇게 또 하셨다고 하니까 중추 피로 관리하는 핵심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도 머신과 프레이트의 얘기인데 프레이트 빈도가 많고 높아질수록 중추랑 코어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분할을 좀 바꾸던가 해서 주기를 조금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뭐 프레이트 빈도가 적으면 사실 뭐 3분할을 해도 크게 막 힘들진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수면이겠죠. 수면은 제일 중요해요. 다이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비대에서도 그렇고 수면을 최소 7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약사로서 보디빌더로서 수면의 퀄리티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잘 자는 법. 잘 자는 법. 일단 낮에 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햇빛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비타민 D도 사실 좀 해주면 잠에 도움이 되고요. 네, 저의 경우에는 마그네슘 섭취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셨어요? 기여했었는데 네. 어떤가요? 마그네슘도 사실 진정작용이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취침 전에 저도 복용을 스트레스 때문이나 수면이 깊지 않으면 저는 추천을 드려보기도 해요. 영양제 이제 스택을 짜드릴 때 마그네슘도 종류가 중요하거든요.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건 이제 흡수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변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사를 네, 설사 이제 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설사를 유발하니까. 근데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일 일반적이고요. 그거 아니면은 조금 더 뇌 건강이나 가격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네, 그 제가 지금 정도까지. 트레오네이트 그 정도까지면 네. 확실히 뇌로 통과를 더 잘해요. 그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추 피로 관리 얘기하다가 이제 수면으로 좀 네. 빠진 건데 수면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잘 지키고 있다는 가정하에 머신이 이제 또 피로도 관리에도 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리웨이트가 갖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힙힌지 피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 보니까 힙힌지에서 중량을 치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프리웨이트를 좀 시즌에 좀 자제를 했더니 좀 수월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피로감을 관리해야 할 때 피해야 아, 할 것 같은 운동도 저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벨로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프레이트는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거는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대체를 못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어, 허리, 기립근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데드리프트도 좋은 운동인데 사실 뭐 체스트 서포티드를 활용하면은 허리 부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극을 만들 수 그죠, 있거든요. 바벨로. 네, 예, 바벨로 예, 같은 예.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아, 바벨로우가. 맞아요.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음. 다 상체 세워서 거의 여기 상부승모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피로도가 상당하죠. 또 중량을 쳐버리면. 그리고 힌지 피로도 많이 네, 쌓여요. 만약 힙힌지 예, 잡는 게 예. 꼭 필요할까? 힙힌지 피로도를 여기다 써야 될까? 그러니까 힙힌지 피로도는 주당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코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당 정해진 피로도를 내가 어느 운동에다가 쓸까? 그게 나이가 들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같아요. 너무 현명한 네. 접근인데요. 이거 많이 참고가 되실 것 네. 같아요. 보시는 분들. 이 머신으로 그럼 결국엔 대체를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머신이 좋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사실 너무 좋은 곳에서 훈련하셔서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없는 머신이 거의 없고 희귀한 머신부터 명기까지 되게 잘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운동을 또 운 좋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맞아요. 가능하지 이게 않을까요? 박탈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일단 직장이나 집을 고르기 전에 아, 아, 헬스장부터 이렇게 봐요. 보고 아 여기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는 정하거든요. 그게 직장까지 영향을 줄 정도면 엄청난 약사의 결정이다.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직장을 그래도 뭐 그렇죠. 거의 어디다 구할 수 비슷비슷하니까.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또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또 특수한 상황이네요. 근데 보시는 분도 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 계실 거라
그런 정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거고 생각보다 의외로 머신 안 따지시면서 아유 운동 잘하면 되죠 프리웨이트만으로 만들 수 음.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머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운동 진짜 네. 잘하면 사실 네. 근데 결국엔 다 이제 저도 이제 가르쳐 보거나 지도해 보면 다 이번에 헬스장 바꿨는데 진작 바꿀 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네. 등은 좀 아 너무 영향이 있죠. 많이 맞아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슴 어깨는 저는 뭐 머신 저 안 워낙 해도 된다고 봐요. 잘하시니까. 네. 없으면 안 맞아요.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등이랑 하체 이게 머신 없으면 좀 힘듭니다. 맞아요. 하체는 머신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어떻게든 아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 같은 경우는 바벨로가 무겁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리웨이트인데 데드리프트랑 근데 그거 머신으로 대체했을 때 얻는 이득이 너무 많아서 허리의 그 부하도 낮출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머신이 또 너무 좋아야 되는 게 또 그 제한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연결이 될 것 같은 게 보디빌딩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과연 재능이냐 환경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재능이냐 뭐 유전이냐 뭐 그런 건가요? 네, 그죠? 재능이겠죠. 네. 네, 본인의 노력도 재능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재능이고 음, 이제 환경적인 거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음. 머신 사실 없어도 웬만큼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옛날 영상에 아프리카 가나 맞죠? 가나에서 이제 시멘트 본 것 같아요. 워리어스 팀이었나? 이름 까먹었다. 이제 팔이 이따만 워리어스 팀. 예. 그런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 네,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재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능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워리어스 팀처럼 너무 음, 그 특정 인종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좀 아쉬워요. 뭐 어쩔 이게 수가 어쩔 수 없다. 네. 없다고 저는 요새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음, 그냥 보디빌딩 이게 그냥 흑인에게 너무 유리하다. 왜냐면 몸을 쓰기에 너무 잘 맞습니다. 아름답게 타고났고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결과물이나 이 친구들이 갖는 장점과 이득이 너무 많다. 아시안들은 좀 불리함에 서 있다. 이거를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엠마누엘을 봤잖아요. 보면서 네. 운동 구력이 언제 5년 됐을까요? 이제 한 5년 넘었을 5년 정도. 거예요. 네. 이건 재능이다 음. 진짜. 그거에 계속 도전하는 저는 이유진 선수가 너무 멋있어요. 네. 노력. 물론 타고난 것도 유진이도 굉장히 타고난 타고났거든요.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인종적인 그 벽은 사실 또 다른 얘기니까 네. 매년 도전하고 부딪히고 이번에 또 근소하게 좀 근소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직관을 했기 때문에 어, 편들고 뭐 이렇게 누가 낫다 이거 떠나서 그냥 정말 그냥 딱 느낀 거는 음, 프리 저징 때는 이유진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쵸, 그쵸. 직감했고 네. 이거는 1등 하겠다라는 오, 직감을 했어요. 응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딱 직감. 오, 근데 파이널 때 조금 달라져 와서 아, 에마뉴엘 자체가 맞아, 좀 맞아. 달라져 와서 유진 선수도 조금 소프트해졌고 음. 그래서 이제 순위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그쵸. 네, 유전적인 게 탑급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특히 그렇죠. 사실 동호인이나 헬스인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꾸준한 않죠. 노력 그죠. 사실 그것만 있으면 몸 만드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또 흑인이 유리하고 보디빌딩적인 축복을 받은 그 유전자라 해도 그러니까 재능보다 저는 또 중요한 게 사실 누적과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누적과 지속성도 그 결국엔 재능일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운동이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재능입니다. 이 운동에 좀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해나가 보시면 분명히 결과는 확실해요. 너무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저는 사람은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받고 모든 행동이 결과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호르몬이 시키는 결과를 나는 결국엔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적하는 것도 결국엔 재능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보디빌딩에 중요한 호르몬은 뭘까요? 생각보다 남성 호르몬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1, 2 높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근육이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약물 써서 생리적 레벨을 아득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나볼릭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라서 사실 정상인 수준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0점대로 떨어져도 근육이 늘지는 않지만 내 노력으로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남성 호르몬은 아닌 것 같고 뭘까요? 도파민일까요? 운동할 때 터지는 어, 도파민? 어,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운동 시간에 몰입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즐겁게 하는 게 5년, 10년씩 지속할 수 있는 또 노력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약간 의도를 가진 질문이긴 했어요. 인슐린이라고 대답을 아, 하실 줄 알고. 근데 도파민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의외고, 오, 근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슐린도 사실 근비대 효과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인슐린 자체를 뭐 주입한다고 해서 근비대가 왕창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육의 이제 합성을 처음 켜는 그 정도 역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보통 뭐 운동 후에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인슐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허용적인 역할만 한다. 인슐린은 초기 이제 류신이랑 mTOR를 켜는 역할 정도만 하고 거기서 농도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확 드라마틱하게 근비대를 유발하지는 않고 오히려 근손실을 방지해준다. 근이하를 방지해준다. 그 정도 역할이에요.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외인성을 얘기하는 네네.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맞아요. 체내에서 합성되는 자연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겁니다. 인슐린 네, 스파이크 이런 거 있죠. 네, 탄수화물을 먹으면 올라오는 음. 스파이크.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이제 보통은 영양학적으로 뭐 체중 뭐 5배 이상, 많으면 선수급은 뭐 7배. 그러니까 체중 곱하기 순탄수화물 양이니까 뭐 제 기준으로 7호 35 하루 한 400g 먹으면 밥으로 치면은 밥이 한 공기 70으로 치면은 엄청 뭐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찌고 더더욱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슐린을 높여서 얻는 이득이 뭘까?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선수 보면 얘기 듣기로 전에 들은 거라 신빙성은 좀 음, 안 가는데 밥을 2kg를 먹는데요. 2kg 예, 2kg. 하루에요? 하루요. 꽤 2kg면 좀 많긴 한데. 그죠? 네. 근데 그 선수가 1년 내내 복근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아, 물론 진짜 매일같이 2kg 먹진 음, 않겠죠. 예, 뭐 이렇게 치팅을 한다거나 뭐 이러겠다고 저도 이제 그냥 미루어서 음, 생각을 해본 건데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신기했어요. 예. 있어요. 대사가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월등히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저도 코칭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3,800을 지금 시즌에 먹고 있어요. 진짜요? 3,800을 그러니까 쌀밥으로 거의 400씩 계속 넣고 그런데 살이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7kg가 빠졌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탄수화물을 적게 줄이지 않으면 안 빠져요. 오, 저는 그렇구나. 이번에도 200 중반으로 좀 가다가 계속 이제 정체가 약간 걸리는 것 같길래 이게 내가 대사가 떨어졌나 싶어서 늘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GPT 찬스로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럼 줄였어요. 180g으로 확 줄였어요. 엄청 잘 빠집니다. 어, 저는 저탄수화물을 확실히 잘 맞고 저탄수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운동량도 많이 늘려가지고 빼는 방식. 근데 저는 운동도 줄이고 탄수화물도 줄여서 빼는 방식이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이득은 피로도 관리가 잘 돼요.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중량이나 퍼포먼스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운동량이 좀 줄어도 몸이 그렇게 확 꺼지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또 이제 체지방률 특정 이하로 내려가면 탄수화물 많이 안 줄이면 안 빠져서요. 저도 그래서 저는 사이클링을 합니다. 저탄하다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좀 리피드하고 다시 저탄 가고 이런 그럼 식으로. 그런 좀 이렇게 팁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일단은 칼로리를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빠지는데 굳이 낮춰서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정체가 오면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일단은 저는 유산소 좀 활동량을 좀 늘려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혹시 뭐 계단을 타시면 손잡지 말고 손잡이 잡지 말고 그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타봐라. 그렇게 권장하고 그래도 안 빠지면 이제 탄수화물 좀 줄이다가 이제 막바지에 정말 안 빠지는 그 지방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충격을 줘야 됩니다. 충격을 줘야 빠져요. 식단을 이제 탄수화물 낮추고 조금 더 지방 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식단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첨언을 좀 몇 개 하자면 주의해야 될 게 안 빠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체중이 정체가 맞아요. 되면 나 지금 안 빠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있는데 많죠. 근데 생각보다 빠지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2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정체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1kg가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칼로리 결손 충분히 내고 있고, 그죠? 운동량도 따라주고 있는데 안 빠지고 계시면 그냥 이게 잠깐의 정체, 그러니까 수분 정체, 지방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수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체중 자체는 좀 줄지 않은 상태. 근데 거기서 수분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체중이 1kg 가까이나 몇백 g이 훅 하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덜어 있고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대회 준비 중이라면 더더욱. 그 트리거가 저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잠 한번 잘 자고 나면은 확 빠져요. 예. 이게 아마도 코르티솔이 아닐까. 수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장기간의 다이어트 누적과 수분 부족.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을 매일 보면은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기록은 매일 하되 이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를. 주당 추세 보면서 가야지 좀 더 심적으로 안정되게 다이어트 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수분 변동은 사실 수분이에요. 수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니까 꼭 기록하는 습관, 또 주당 평균 체중 저 앱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록하면서 추세 보면서 가시면 컨디션 좋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자주 나왔었고 경찰대 약대 이 스토리는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짧게 그냥 이렇게 언급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게 되게 범상치 않은 인생 경로잖아요. 그죠? 예. 험난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이제 되돌아봤을 때 그런 범상치 않은 인생 경로가 이제 생겨난 그런 기질이랄까요? 뭐 이런 게 뭐가 원인일까요? 사실 경찰대 선택한 거는 고등학교 때 뭐 큰 꿈 없이 성적 맞춰서 그냥 멋있으니까 그런 게 컸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나는 생각보다 좀 진취적인 사람이고 이제 안정성을 택해서 왔는데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 조직에 이렇게 갇혀서 나의 능력을 최대로 펼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바로 퇴직하고 약대가 사실 저는 꼭 약대를 가야겠다 그런 건 없었고요. 내가 잘하는 게 공부니까. 근데 그때 PT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엉덩이 무겁게 공부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했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PT 할 때도 그랬고 대학 들어가서부터 14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약대 가서도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하고 그냥 내 생활을 기록해 볼까. 유튜브를 그래서 2019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소소하게 그냥 운동하는 거. 또 욕심이 나죠. 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정보들 좀 전달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채널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나름 만족스럽게 해왔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뭐 특정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제프 니퍼드가 살짝 겹쳐 보였어요. 제분이 체형도 좀 비슷하고 잘 맞고, 너무 예. 영광인데요. 그리고 보디빌딩을 학구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전 그런 카페에서 해부학책 펼쳐놓고 근육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 어떤 운동에 역학적인 차이가 뭘까? 이 운동 간에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거 재밌어 해. 근데 재밌어요.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빌딩이 재밌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맞아요. 잘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공부도 재밌어서 할 수 있었다. 그럼 공부랑 보디빌딩 중에 뭐가 더 재밌습니까? 운동이 더 헬스를 예. 좋아합니다. 헬스를 더 좋아하고 네. 그 다음이 공부인데, 어, 네, 그래도 2순위나 되네요. 네. 나는 운동 다음 뭐 좋아하지? 저는 차라리 게임을 할래요. 아, 네. 근데 요새는 저도 공부가 좀 오, 재밌어졌어요. AI 그쵸. 덕분에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져가지고 너무 좋으래요. 네. 예전보다 더 재밌게 하게 음, 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저도요. 더 네. 투자할 수 있고. 시간도 네. 줄여주고,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을 줄여주니까 제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저도 엄두를 그랬던 못 것 냈던 같아요. 것들. 엄두도 못 냈던 거를 맞아, 맞아. 이제 지금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심지어 정말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게 지금은 또 한글 번역본이 나왔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브래드 션펠드 박사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어, 그 한글이 없었어요. 그 어, 원서를 사서 와, 그거를 진짜 몇 페이지를 간신히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지금은 다 되죠. 원서가 없어도 원서를 그냥 번역본 없어도 그냥 AI로 그냥 딱 하면은 다 맞아요. 해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 이 책 요약해줘 하면 돼요. 그냥 그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많이 네.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쓰셔야 돼요. 이제 안 쓰는 뭐 트레이너 코치랑 쓰는 코치랑 격차는 정말 크게 날 것 같아요. AI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음, AI 아까 하려다가 네. 말았던 거긴 한데 그러면 코치로서도 이제 도태되는 코치가 반드시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영역만큼은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코칭 영역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그 정도까지는 AI를 저도 못 따라가요.
월등히 잘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결국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어떤 산업이든 뭐 사람 간의 일은 AI가 사실 침범하기 어렵다고 봐요.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을 통해서 얻어낸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는 사실 코치의 영역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AI를 쓰지를 못해요. 아예 쓸 생각도 안 하고. 제가 AI 쓰는 분야는 딱 그거죠. 이제 체중, 뭐 칼로리 그런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주는 거. 딱 그 정도까지. 그걸 보고 칼로리를 어떻게 할지, 유산소를 늘릴지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코치의 영역이고 특히 피크위크나 뭐 아주 미세한 조정들이 있죠. 개인화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건 AI가 엄두도 못 내요. AI는 분명히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만 이제 전달해 주는 거라서 사실 코치들이 본인의 상급 노하우를 다 풀진 않거든요. 정보가 없으면 이제 뭐 추론을 하는데 그거 쓰면 다 망하고 근데 저는 의외로 그 컨디셔닝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렇죠. 저도 예. 그 공부를 해와서 취합돼 있던 저의 지식들과 컨디셔닝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배치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되게 이거 내가 놓쳤던 부분이네 라고 생각 드는 만큼 되게 획기적인 것도 있었고 납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게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믿고 가봤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일단 본인의 좋아서 데이터가 확실히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예. 넣으면은 좀 예. 더 디테일하게 나올 네, 것 근데 같은데.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게 저는 중간에 수정이 되게 있었어요. 심지어 형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직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2, 3주 전에 이미 피크니크 플랜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해놨어요. 그대로 이제 하고 있다가 피크니크 둘째 날인가?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나 좀 걱정스러워서. 근데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아 그래도 혹시 몰라. 그때 당시 피크니크는 제미나이로 설계했어요. 근데 원래는 GPT로 더 의존을 했거든요. GPT가 다시 물어봤어요.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교차 검증 꼭 해야 싸웠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괜찮은 방식이라는 걸 또 느낀 거죠. 서로 교차 검증이 맞아. 되고. 교차 검증은 예, 꼭 두 가지 하셔야 예, 되고. 예.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제너럴한 일반적인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피크니크는 진짜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라서 본인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챗GPT로 마지막에 그게 된 거는 결국엔 제가 더 오랜 기간 쓴 게 챗GPT였어요. 제미나이는 비교적 시합 한 2달 전부터 좀 늦게 쓰기 시작했어요. 검증하느라. 그래서 아무래도 저에 대한 개인적인 데이터와 학습이 좀 더 오랫동안 많이 돼 있던 챗GPT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 가이드를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너무 썰을 또 길게 푼 것 같은데. 교차 검증은 꼭 네,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영역을 또 못 따라오는 게 뭐 있다고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저는 운동 자세, PT 이거는 넘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 또 관절에 따른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역량이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AI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저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는 못하죠. 그런 부분은. 반대 의견 내는 겁니다, 일부러. 근데 또 반대로 저는 AI 코칭 받으면서 정말 신박하다고 느꼈던 건 큐잉이 좋아요. 일부러 좀 큐잉을 부탁했어요. 이 운동할 때 좀 큐잉을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약에 요청 안 하셔서 아마 제대로 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세는 못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디테일한 큐잉을 부탁했더니 생각보다 제가 현장에서 써먹는 큐잉과 비슷한 것들도 왔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점검이 된 것 같아서 괜찮았거든요. 저도 이제 네, 중상급자는 됩니다. 네, 맞아요.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맞아요. 능력이 예.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쓰면서 제법 괜찮다 싶은 건 있는데 사실 초급자, 중급자는 망가질 어렵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맞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AI는 일반인,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너무 좋은 되는 것 같아요. 거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너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건데 정말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미 활용하고 계실 테지만. 그러면 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도 막 AI가 이럴 거면 대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좀 많잖아요. 그쵸. 약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코치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심사위원 심지어 보디빌딩 AI가 그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그 업무의 일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AI가 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판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코치의 어떤 티칭도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AI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00% 대체는 절대 네. 못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이 대답을 기다렸거든요. 아, 네. 책임에 대한 대답. 네. 왜냐면 AI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데 책임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현실의 판사들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그럼 현실의 트레이너들과 코치들과 심사위원들은 책임을 지냐 이거죠. 안 지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이 저는 크게 머리를 때리듯이 와닿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여지가 좀 있다. 제가 일부러 AI한테 부탁했어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코치의 고유적인 그 영역과 능력들 뭐라고 생각하냐고 일부러 AI한테 물어본 거죠. 막 이거 여러 개를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왜냐면 AI 코칭 받았잖아요. 받은 바로는 다 그거 네가 얘기한 거 지금 난 하나도 못 느끼겠다고. 다 만족한다고. 감정적인 거 위로도 됐고 심지어. 책임? 어차피 인간 코치들도 책임도 안 져. 뭐 차라리 나는 얘한테 욕하고 화풀이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함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면서 저는 AI 코치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꽤나 빠르게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고 트레이너 진짜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좀 무서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은 네. 막 와닿진 않는 것 아직 같아요. 와닿지 않나요? 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네, 맞아. 네.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잘 그 쓰고 네. AI를 잘 쓰면 내 편이지 아, 내 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험생이나 뭐 아니면은 비슷하게 뭐 국시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대학생도 있을 거고 고등학생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팁 한번. 공부를 약간 제가 뭐 특출난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체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하려면 꾸준히 하루 뭐 30분, 40분이라도 운동을 하시고 근데 막바지에는 물론 쉬셔야겠죠. 예. 몰입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체력을 비축해 놔야 되고 요약을 잘해야 돼요. 특정 산발된 지식들을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요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는데. 예. 저는 그리고 어설프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양학적인 거, 뇌과학적인 거 따로 혼자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게 옛날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는데 저도 이거 신경 쓰겠다라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먹어야 돼요. 뇌가 결국에는 돌아가려면 포도당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잘 먹어야지 뇌를 잘 쓰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윤석 씨의 또 그 외에 옛날로 돌아갔을 때 이거 더 신경 쓰면 더 잘할 것 같다. 지금도 그때도 잘했지만 물론 이제 탄수화물이 뇌 공급원이고 그래서 뭐 수능 볼 때 그래서 달달한 거 많이 먹잖아요. 근거가 연 확실히 먹는 있고 게 진짜 근거가 있는 근거 거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저도 느꼈는데 저탄수화물로 다이어트 할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그래서 꼭 잘 챙겨 드시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 안 중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키워드 위주로 머릿속에 넣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현명한 거고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변별력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외우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그 나오죠. 무슨 연도 몇 월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주입식 교육에 예. 좀 폐인 것 같아요. 그게 AI가 저는 이제 너무 반가운 게 그런 거죠. 이제는 그런 디테일한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교육적으로 그죠? 안 외워도 AI가 다 이제 알려줄 거니까. 그럼 외우고 잘 외우는 애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솔직히 잘 외우는 애들을 성적을 잘 주고 우리가 뽑았잖아요. 수능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잘 취합하고 분간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제 더 높은 그 교육 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수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즌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왜 IFB 프로가 되고자 하는지도 저도 궁금하고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 14년 운동한 거, 저의 또 공부한 것들, 제 세월에 대한 보상, 증명 그런 거를 스스로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타고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게 제일 크고 개인적인 그런 만족입니다. 특별한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도전도 매년까지 못하겠지만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될 때까지 가면 무조건 되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직관하면서도 느꼈고. 그럼 이 IF 프로가 갖는 의미가 이제 그런 오래 운동한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증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사실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 예상한다면 아, 이제 예상한다면 IF 되면 이런 거 하고 싶다. 프로대회 나가서 사실 경쟁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제가 좀 더 제 말에 무게가 실리겠죠. 뭐 운동이나 영양이나 그런 부분 또 하나의 스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그걸로 뭐 생업을 하는 트레이너도 아니니까. 근데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IF 프로 약사 IF 프로. 아마도 한국에서만큼 절대 없었고, 플러스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케이스일 것 같아서 응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최선을 네. 또 다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진짜 됩니다. 네. 이번에도 좀 아쉬워요. 하반기까지 좀 이제 꾸준히 가면 좋은데 이제 저 생업이 있으니까. 메타인지가 네. 확실해서 올해는 이거 안 네. 되겠다. 한참 걸렸다. 고지능자의 네. 단점이자 장점 같아. 메타인지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본인이 딱 아는 거. 그렇죠. 그 시간과 노력을 사실 기회 비용이잖아요. 대회 준비하는데 몇 달 동안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대회 준비하면서. 근데 이 반년 동안 사실 다른 거를 하면 훨씬 더 금전적으로나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인을 한 거니까 저는 반년 정도면 충분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기회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근성장 기회비용도 있고, 그죠? 또 머리카락도 탈모가 이거 오죠.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옵니다. 네,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잘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고. 일단 또 그리고 아직 시간 많아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네. 남성 호르몬이 0점대가 나오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올해는 일단 회복을 해야겠다. 남은 기간 회복하고 더 근성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이셨어요. 충분히 오래 생각했고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아쉬움일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보디빌딩을 안 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헬스를 했으니까. 헬스를 안 했다면은 아마 그냥 경찰하고 이미 결혼하고 내 자녀 키우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몰랐겠죠. 유튜브도 안 했을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헬스 하면서 좀 성격도 진취적으로 바뀌고 하고 싶은 것들도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경찰로 남아서 보디빌더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 다 잡아드리라고 생각은 안 저 해봤는데 유통하는 놈들 다 잡아드리고 그죠?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좀 열받으시죠, 솔직히.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네. 코치로서도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것도 많고 시간도 좀 흘렀는데 좀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답답한 사람 있을까요? 유형 답답한 유형. 아 이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러고 계실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답답한 마음 들었던 건 좀 있죠.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근데 그게 제일 답답했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그 매일매일 체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인바디를 거의 매주 재시고. 사실 다이어트는 마라톤이잖아요. 너무 눈앞에 것만 보고 달리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살이 안 빠져요. 네, 그런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네, 마음이 이해가 그죠? 돼요. 예. 실제로 또 본인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네네. 수 있는. 반대로 와 이 사람 참 잘하고 대성할 것 같아, 클 것 같아, 이 사람 남달라라는 또 유형도 있나요? 일단 심리적으로 되게 긍정적이세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훈련을 잘해요. 그냥 훈련을 되게 뭐 3년 차, 4년 차라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게 아마 공룡 유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게 훈련을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운동 영상을 거죠? 보면 일단 중량을 주동근의 텐션을 정말 잘 걸어요. 그 템포도 그렇고 테크닉적인 게 테크닉적으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20대 초중반 선수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룡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럼 그 테크닉이란 거는 타고나는 부분일까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공부도 스스로 많이 하고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정보가 좋다 보니까 그 정보를 본인이 선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 그냥 근데 또 반대로 그래도 반쯤은 걸쳐서 누리고 있었으니까. 네. 그쵸? 예. 지금도 아직 저희도 한창이잖아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할 거니까 해야죠. 네. 앞으로도. 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코칭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 사람 난 되게 더 크게 될 것 같다. 라는 선수 있나요? 이번에 피지크
노희찬 선수라고 있어요. 저기 쇼맨 어디였지? 김준호 클래식에서 어. 체급 1등한 선수인데 김준호 클래식 내추럴이 있었어요? 네, 아, 내추럴대회에서 내추럴에서. 네. 그분 피지크 선수인데 몸 정말 잘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나 본 것 같아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컨디셔닝 예, 정말 예, 좋게 스토리 잘 올리셨었죠. 네, 네, 아, 맞아, 맞아, 봤어요. 예. 그분도 좋아, 좋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예. 그리고 신준서 선수라고 갱스터 모드로 활동하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갱스터 모드? 네. 아, 그분도 프로를 딸 것 같아요. 대성할 것 같아요. 포텐셜이 있다. 네. 예. 그 정도. 그분이 아까 3,800 드시던 아, 진짜 3,800 먹고도 쭉쭉 그냥 빠지시. 쭉쭉 빠지고. 그건 타고난 거죠, 진짜. 네. 예. 그리고 하체 운동을 워낙 강도 있게 잘해서 그냥 궁금한 건데 전부 다 내추럴 선수나 뭐 이렇게 분들만 네. 연락이 오나요? 약물 사용자가 오긴 또 하는데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시나요? 이제 약사기 때문에 그런 면허 이유로 면허가 아, 면허가 위험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저 이제 40대고 30대시잖아요. 이 3, 40대가 그 신경 써야 될 건강 포인트, 뭐 영양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약제적인 관점에서도 다. 좀 명확하죠. 혈압, 혈당, 지질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근성장에서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건강이 갖춰져야 거기에 이제 근성장을 쌓아 올리는 거니까 요즘 제일 중요한 건 좀 또 혈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부들레도 중요해요. 벌크업 한다고 하는데 배만 나오면 사실 좋지 않거든요. 네, 대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 염증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사실 전 염증성 거의 호르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복부 둘레를 유지하는 게 40대 남성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40대부터는 머리숱 싸움이다. 이 머리숱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약사적인 관점에서의 팁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탈모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이전이 있다면 영양제로는 안 잡혀요. 비오틴, 뭐 판토텐산 이런 것들 사실 단백질 섭취나 영양 섭취 충분하면은 다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고 미녹시딜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 미녹시딜도 크게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피나스테리드 그 계열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미녹시딜을 써볼 수 있는 거죠. 보조적인 수단일 네, 뿐인 거죠. 보조적인 수단이고 일단은 피나스테리드 음, 복용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군요. 네. 보디빌딩 하는 분들의 의외로 안 좋은 건강 습관들 많을 것 같아요. 식습관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지방을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영양 성분을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미량 영양소, 비타민 이런 것들은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핍이 시작되면 이제 악의 순환고리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좀 먹으라고 권장을 항상 드립니다. 채소를 아예 안 드세요, 보통. 네. 녹황색부터 해서 뭐 붉은 채소든 뭐든 다 색이 골고루. 있는 것들은 다 네.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장내 세균총이 중요하잖아요.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유산균도 많이 드시는데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거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5끼 이상 그리고 3시간마다 먹는 습관을 강박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번 시즌 동안은 좀 내려놓고 4끼 그리고 한 4시간 간격 그리고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 이거를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는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끼는 사실 일반인들 힘든 것 같아요. 강박도 생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3끼, 4끼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빌딩 네. 관점에서도 단백질만 좀 타이밍 나눠서 한 4번, 많으면 5번까지 프로틴 쉐이크 활용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끼니를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완벽한 한 끼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네. 모든 끼니를 네, 다. 네, 네. 한 끼 정도는 좀 편향된 네. 식단 구성을 해도 그냥 상관없다. 쉐이크로 뭐 식간에 넣어주면 사실 단백질은 꽉 차니까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덜어는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더라, 간에 안 좋다더라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나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 네. 물론 매일매일 뭐 3스쿱, 4스쿱씩 몇 년 동안 먹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뭐 한 스쿱 그 정도 먹는 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맞습니다. 그럼 프로틴 쉐이크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소화 빠른 단백질 딱 그 정도 포지션이니까 이게 뭐 보충제지만 그냥 식품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됩니다.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100% 우유로 네.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유 먹는다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당불내증만 없다면 맞아요. 네. 괜찮다. 그럼 유당불내증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보충제를 먹을 때 좀 팁이 있을까요? WPI를 당연히 이제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사실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요즘 락토프리 제품도 나오거든요. WPC 락토프리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싸리 평소에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으시면 저는 그냥 대두 단백질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성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 단백질 급원이 동물성으로 잘 드시면 한 번, 두 번 정도 그냥 대두 단백질 써도 됩니다.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사실 다른 데서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뭐 한두 질문 정도만 더 해볼 건데 굉장히 특이한 그 인생 경로와 이력을 갖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인생 선배로서 느껴질 정도로 풍부한 이제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를 할 때 더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나요? 약사로서 일할 때 아니면은 뭐 보디빌딩을 할 때, 남들을 가르칠 때. 저는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아, 네. 왜죠?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동안 쌓았던 세월을 다 갈아놓고 있어요. AI를 써도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좀 쓰려고 하거든요.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시간만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좀 소통하면서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제일 저는 편집자가 없잖아요. 혼자서 다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살아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그냥 윤석 씨 모든 게 다 담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저를 좀 스승이라고 불러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마운 윤석 씨와 이렇게 촬영을 마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앱 한 번 또 아, 한 번 더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 이제 앱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도와드리고 또 운동 루틴이나 영양제 관련된 지식들 제가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입하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네.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앱 이름이나 따로 있나요? 알약코치.com인데 음. 이게 웹앱이에요. 그래서 뭐 음. 플레이 스토어에선 찾아볼 수 없고 이거 따로 그러면 저희가 광고나 이런 거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제가 봐도 좋아 보여서. 아니 인터넷에다 그냥 네. www.알약코치.com 치면은 나와요. 거기서 네, 좋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내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F 프로 김승현이었고요. 다음에 또 팟캐스트 재밌는 주제와 게스트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